이게 제 설날 아침입니다. 속옷바람으로 현관에 서 있는 73살 노모. 찬바람이 살을 애는 설날 아침. 조정희 할머니는 속옷 위에 급하게 걸친 얇은 가운 하나만 입은 채 아들네 아파트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급하게 챙긴 지갑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님을 내쫓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며느리 수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진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아들 영민은 아내와 방 안에서 속삭이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어. 더 이상은 힘들어. 알았어. 내가 설 지나고 말씀드릴게. 설 지나고는 또 미루게 될 거잖아.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해. 그날 밤 창문을 타고 흘러들어온 그 대화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설날 아침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다가와 앉더니 어머니 독립된 공간에서 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현관문이 쿵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제 뒤로 남겨진 건 5년간 함께 살았던 가족의 온기와 30년간 아들을 키웠던 모성의 흔적뿐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친구 김 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여사는 늘 말했습니다. 정혜 씨, 그러다 내쫓기게.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건 고생이야. 따로 나와 살아야 해. 그때는 우리 영민이가 그럴 리 없어라며 웃어넘겼는데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속옷바람으로 쫓겨난 73살 노모의 설날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저를 쫓아낸 진짜 이유는 그보다 훨씬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73세 백석동 출신 조정희입니다. 이제는 좁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평생 바라온 노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제는 복지관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가 찾아와 이불 한 채를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울 바닥이 춥다며 고향에서는 이런 추위 없었다고 위로합니다. 친구의 마음이 고맙지만 제 마음속 한기는 이불 천장으로도 덮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의 동정을 받으며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이사 오자고 했을 때 아들 영민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는 말에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서울 생활은 힘들었지만 영민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괜찮은 직장을 얻었을 때 모든 것이 보람되었습니다. 아들이 30살에 결혼할 때는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양 있고 단정한 모습에 시부모 공경할 줄 아는 아이였으니까요. 처음 3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민이와 수진이는 신혼집을 마련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며느리는 저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인사도 잘하고 주말이면 함께 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영민이도 결혼 후에 더 철이 든 듯 했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쓸쓸해할 때 아들 내외가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 복은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민이 내외가 독립한 후에도 관계는 좋았습니다. 명절이면 꼭 찾아와서 함께 지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 집에 들러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7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3개월간 병원에 있을 때 영민이는 매일 병문안을 왔지만 수진이는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만 잠깐 들르더니 나중에는 아이들 핑계를 대며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후 영민이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외로우실 텐데 저희 집으로 오세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염려되었거든요. 하지만 영민이가 계속 권해서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날 수진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땐 미처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아파트로 이사한 것은 5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집안일을 도우며 손주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집안 청소도 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을 영민이 내외에게 상당 부분 물려준 후였기에 떳떳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영민이는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수진이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가 제가 한 음식에 간이 짜다며 밥상을 물리더니 점차 부엌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젊은 사람들 입맛이 달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이 점점 어머니는 쉬세요에서 부엌은 제 영역이에요로 바뀌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에요라며 부드럽게 말하더니 나중에는 할머니가 옛날 얘기하면 아이들 공부에 방해돼요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점점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하면 엄마가 할머니랑 너무 오래 있지 말래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영민이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건강을 걱정하고 이것저것 챙겨주던 아들이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인사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고 주말에도 늦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 바빴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3년 전쯤부터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저를 소외시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수진이는 저를 부엌 일에 묶어두거나 대화 중에 제 말을 끊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은 옛날 얘기만 하시니까요 라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민이는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서럽고 당혹스러웠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았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제 방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방을 아이들 공부방으로 쓰면 좋겠어요.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결국 창고 같은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한평생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좁은 방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유품 몇 가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밤새 울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친한 이웃 김 여사는 정희 씨, 그러다 내쫓기게.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건 고생이야. 따로 나와 살아야 해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영민이가 그럴 리 없어. 수진이도 속으로는 날 생각해줘라며 변명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김 여사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자식에 대한 믿음이 저를 현실에서 눈을 감게 했나 봅니다. 올해 설날이 다가오자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저를 마주칠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날 전날 저는 손주들 세뱃돈을 준비하고 떡국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수진이가 따로 장을 봐와 냉장고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할 건데 왜 따로 사오셨어요? 이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명절인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어머님은 쉬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영민이와 수진이가 방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번에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어. 더 이상은 힘들어. 알았어. 내가 설 지나고 말씀드릴게. 설 지나고는 또 미루게 될 거잖아.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떡국 준비라도 도우려 했으나 수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서자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다 준비할게요. 거실에서 쉬고 계세요. 내가 도울게. 명절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 괜찮아요. 어머님이 도우시면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져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명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물러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가족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손주들이 나와 세배를 하자 제가 준비해둔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돈을 받아들고 엄마에게 가져가자 수진이는 제 눈치를 보며 이건 저희가 준비한 것과 별도로 할머니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월권을 한 것처럼 말이죠. 차례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방에 들어가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신랑의 제사를 모시는 첫 자리인데 정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복을 입고 나오자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간소하게 해요. 그렇게 격식 차리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영민이가 출근복 차림으로 나와 차례를 준비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정갈한 한복 차림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그런 정성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 수진이는 저를 식탁 구석에 앉혔습니다. 손님으로 온 수진이의 부모님이 상석에 앉았고 저는 마치 부속품처럼 한쪽에 밀려났습니다. 음식을 먹는 내내 수진이 부모님의 이야기만 오갔고 제가 말을 꺼내면 화제가 금세 바뀌었습니다. 설날 오후 친척들이 방문했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동서가 올해는 정희가 아들 집에서 편하게 지내니 좋겠다고 말했을 때 수진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돌아간 후 수진이는 영민이를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알아.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가 되는데?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나도 더는 못 견디겠어. 그날 밤 설날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다음날 아침 현실이 되었습니다. 설날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라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다툼이 마음에 걸렸지만 명절의 마무리만큼은 화목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의 일을 생각하니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으니까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조용히 부엌에 들어서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떡국떡으로 간단히 아침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화장을 하고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하려고. 어제 남은 떡으로 간단히 끓일까 해서. 오늘은 제가 준비할 거예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마치 정해진 대사를 읽는 것처럼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누르고 물러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앉았는데 잠시 후 영민이가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영민이는 소파에 앉더니 손을 비비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가 독립된 공간에서 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순간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민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맞는 실버타운도 있고 아니면 작은 아파트를 구해드릴 수도 있고. 말을 잇지 못하고 영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 업고 다니던 그 아이가 젖먹이 때 밤새 열이 오르면 안아주며 지새웠던 그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영민아. 겨우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니?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영민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세대 차이도 있고 수진이와 아이들도. 그때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의 말이 만족스럽지 않은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생활 방식이 다르잖아요. 아이들도 크고 공부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계시면 방해가 되고 저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기 너무 벅차요. 맞은편 방문이 열리며 손주들이 나왔습니다. 10살 큰 손주와 8살 작은 손주는 엄마 아빠가 할머니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애들 보내고 얘기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너희 방에 가서 좀 있다 와. 엄마가 아침 챙겨줄게.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수진이는 본격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집안일에 자꾸 끼어들고 아이들 교육에도 참견하고. 제 부모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한 달에 한 번 보고 선물만 보내주시지. 난 그저 도우려고 한 건데.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도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어머님 식대로 하면 아이들이 옛날 사람처럼 된다고요. 영민이는 아내의 거친 말투에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결국 그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집안일 하시고 그냥 쉬셔도 되는데. 쉬라고? 난 일하는 게 좋은데. 손주들 도시락도 싸고 싶고. 그게 문제예요. 수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자꾸 제 영역을 침범하세요? 아이들 도시락은 제가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나서시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이 집에서 불편한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며느리에게는 제가 경쟁자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알았다. 내가 나갈게.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줄 수 있니?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거니? 그 말에 수진이는 거의 비웃듯 웃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말했잖아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귀를 막으셨던 거죠. 난 몰랐어. 영민이가 직접 얘기한 적 없어. 영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을 못 꺼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정했으니. 언제까지 나가야 하니? 가능한 빨리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적당한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한 달 안에는. 한 달. 한평생을 함께 한 아들과 작별하는데 고작 한 달이라니.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울음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비로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흐느끼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민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해드릴 거고요. 돈은 됐다. 내가 남은 돈으로 알아서 살 수 있어. 어머니, 그래도 나가봐라, 영민아.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 영민이가 나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아들에게 짐이 되었을까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저를 내쫓고 싶어 하다니. 오후가 되어 집에는 다시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대화가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신우이 정선이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안 나오시길래. 아니야, 좀 피곤해서. 늙으니까 명절이 힘드네. 정선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녁이 되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냉랭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식탁에서 저녁을 먹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만 가끔 제게 시선을 주었을 뿐 영민이와 수진이는 서로만 대화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수진이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쉬세요. 이제는 그 쉬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았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관여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민이와 수진이는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원에 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제 물건은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개인용품, 남편의 사진과 몇 가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전부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신우이 앞에서 웃으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아이들도 봐주시고. 그 말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오후에 친구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얘기를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정희야. 요즘 자식들 다 그래.
우리 딸도 시어머니 얼른 내보내려고 안달이야. 근데 그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젊은 세대가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지. 당장 어디 갈 데는 있어. 아직 없어. 알아봐야지. 우선 우리 집에 와 있어. 내가 혼자 사는데 방 하나 남아. 친구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거절했습니다. 남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영민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제 짐이 거의 정리된 것을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빨리 나가라며. 수진이도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했고, 영민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곳 알아보고. 내가 알아볼게. 내 문제니까. 영민이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밖에서 다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좀 더 강하게 말했어야지. 이러다 한 달도 넘게 계실 수도 있잖아. 갑자기 그렇게 내쫓을 수는 없잖아. 어머니인데. 당신 어머니지 내 어머니 아니잖아요. 난 정말 지쳤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운 존재였다니. 아들조차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가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수진이가 현관에서 만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집 알아보러. 걱정 마, 빨리 나갈게. 수진이의 표정이 잠시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볼 거라고 했잖아요. 됐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에서 몇 군데 원룸을 소개받았지만 생각보다 비싸서 당장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 좀 할까요? 수진이가 다과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평소와 달리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내쫓으려던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의아했습니다. 소파에 앉자 수진이가 차를 따랐습니다. 어머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가 좋은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님을 내쫓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말이었습니다. 내쫓는 게 아니라면서 결국은 나가라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이의 말에는 위선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맞대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빨리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마. 수진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쉽게 물러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제가 버티거나 떼를 쓰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어머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진아, 그만하자. 난 다 이해해. 내가 불편한 건 알았어. 내가 나가면 편해질 거야.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김 여사의 도움을 받아 몇 군데 원룸을 보러 다녔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결국 작고 오래된 원룸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을 구한 날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집을 구했어. 다음 주에 이사할게. 영민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어디로요? 역 근처 원룸이야. 걱정 마, 괜찮은 곳이야. 제가 가봐야겠어요. 안전한지, 시설은 괜찮은지. 됐어. 내가 다 확인했어. 수진이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안 살 거예요? 응, 할머니 집이 생겼어. 너희들이 놀러 와도 돼.
작은 손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그리워할 테지요. 수진이가 얼른 아이를 달랬습니다. 할머니는 가까운 데 사실 거야. 우리가 자주 찾아가면 되지. 저는 그 말이 공허한 약속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주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이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영민이는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친구 김 여사의 아들이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영민이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사 전날 밤 짐을 정리하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5년간 살았던 공간이지만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주들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큰 손주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들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자주 놀러 갈게요. 작은 손주가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일찍 김 여사와 그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영민이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수진이는 겉으로는 미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눈빛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짐을 다 싸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는데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서로에게 좋은 결정일 거예요. 그래, 수진아. 잘 지내. 아들 영민이는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영민이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영민아, 잘 지내. 아이들 잘 키워. 어머니,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시간 날 때 와. 그렇게 아들 집을 떠났습니다. 김 여사의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10평 남짓한 원룸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있는 구조였습니다. 김 여사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정희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어.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고. 그래, 이제 와서 어쩌겠어. 살다 보면 적응되겠지. 그날 밤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은 이렇게 버려지다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온갖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혼자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주들의 도시락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영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은 반갑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영민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좀 불편하시죠? 괜찮아. 혼자 살기는 충분해. 영민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생활비 조금 가져왔어요. 됐어. 내가 아직 남편 보험금으로 살 수 있어. 그래도 받으세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결국 봉투를 받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아들의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영민이와 손주들이 돌아간 후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는 충분했지만 그 돈이 제게 주는 의미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의무감 혹은 죄책감의 표현이었을 뿐 진정한 효심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민이는 2번 더 찾아왔지만 수진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처음에는 할머니 집이 신기한 듯 즐거워했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수진이가 아이들의 방문을 제한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었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웬일이야?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수진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지만 수진이는 현관에 서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어요. 영민이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라. 그래서 어머님이 전에 저희에게 주신 돈 있잖아요. 그거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유산으로 아들 내외에게 준 5천만 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아들의 사업 확장과 집을 장만하는 데 보태라고 준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그 돈은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지금 돌려달라는 거니? 아니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지금 정말 급해서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를 집에서 내쫓고 이제는 준 돈까지 돌려달라니. 그런데 수진이의 표정이 정말 다급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영민이는 알고 있니?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몰라요. 제가 먼저 어머님께 여쭤보려고. 수진아, 그 돈은 이미 너희 집 마련하는 데 쓰였을 텐데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니? 집이. 저희가 대출을 더 받았어요. 영민이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영민이는 직접 말하지 않고 수진이를 보냈을까? 수진아, 나도 지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이 원룸 월세도 내야 하고. 수진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수진이는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이의 방문 의도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에게 전화해 수진이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희야, 이상하다. 돈을 돌려달라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영민이는 정말 모르는 거 맞아? 모른다고 하던데.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 김 여사의 말에 영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지만 영민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영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일이 많아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영민아, 너 지금 사업이 어렵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민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수진이가 어제 찾아왔어. 돈을 돌려달래. 뭐라고요? 수진이가요? 영민이의 놀란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수진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영민아, 사업은 정말 어려운 거니? 사실 좀 힘들긴 해요. 하지만 어머니께 손 벌릴 생각은 없었어요.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가 남편도 모르게 왜 돈을 요구했을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방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수진이가 남편 모르게 저를 찾아와 돈을 요구한 일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혹시 수진이가 개인적인 이유로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김 여사에게 의논했습니다. 김 여사는 제 얘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라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볼 거야. 영민이 회사도 가보고 집도 한번 들러봐. 김 여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진이의 행동이 이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영민이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 위치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찾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영민이의 회사 앞에 도착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사 입구에는 폐업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처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이미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민이는 분명 사업이 좀 힘들다고만 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의 집을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사실을 숨긴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수진이는 왜 돈을 요구했을까?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제 모습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영민이 좀 만나러 왔어. 영민이는 회사에 갔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 회사가 폐업한 것을 확인했는데 수진이는 남편이 회사에 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회사 문 닫았다며? 방금 가봤어.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 집에 들어서자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가구들이 많이 사라졌고 전체적으로 썰렁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 수진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사실 영민이 회사가 망한 지 2달 됐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건 걱정하실까 봐. 그런데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했니? 영민이도 모르게.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사실은 제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잃었어요. 영민이는 그 사실을 몰라요. 제가 몰래 대출도 받고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모르게 투자를 하다 큰 돈을 잃었다니. 아들 내외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영민이는 어디 있니? 정말 회사에 간 게 아니지. 아르바이트 하러 갔어요. 편의점에서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업가였던 내 아들이 이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니. 그것도 저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감내하고 있었다니. 이 집은 어떻게 된 거니? 수진이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다음 달에 경매로 넘어가요. 대출금을 못 갚아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제가 살던 집에서 쫓겨난 것도 수진이가 돈을 요구한 것도 모두 이런 상황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손주들은 학교에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이사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연민, 걱정 등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내외가 저를 속인 것에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처지가 안타까웠습니다. 수진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님께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영민아, 다 알았다. 회사 일도 집 상황도. 아들의 얼굴에 절망과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 제 불찰입니다. 어머니까지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내쫓은 거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영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내쫓다니요? 그럼 내가 독립하라고 한 것은? 영민이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영민이를 설득한 거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인데 어머님까지 같이 고생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내보낸 것은
그들이 곧 집을 잃을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마치 제가 불편해서 내보내는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니? 내가 이해 못할 사람으로 보였니? 영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실패자로 보이기 싫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할 만큼 부담을 느꼈다니. 영민아, 넌 내 아들이야.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지. 그 말에 영민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인한 아들이 오랜만에 보이는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어머니 얼굴 볼 면목이 없었어요. 어머니께 받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그걸 모두 날리고 게다가 이제 집마저 잃게 생겼으니 수진이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주식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둘 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니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다음 달이면 집을 비워야 한다며. 아직 계획이 없어요. 친구 집에 잠시 신세를 질까 생각 중이에요. 손주들은? 학교는? 전학을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 학군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다시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넉넉하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몰락하다니. 영민아,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머니, 이미 많은 걸 주셨는데 더 이상은. 아니, 난 아직 내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 조금 남아있어. 비상금으로 남겨둔 거야. 영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어머니 노후를 위한 거잖아요. 지금 내 자식과 손주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무슨 노후야. 우선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같이 살자.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또 어머님께 손을 벌릴 수 있겠어요? 수진아, 가족이란 그런 거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내 행복이야. 처음으로 수진이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과 감사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했어요. 이제 그만 울고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보자.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마주 앉아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회사 부도로 인한 빚뿐 아니라 수진이가 몰래 받은 대출금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일단 내가 가진 돈으로는 모든 빚을 갚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작은 집이라도 전세로 구할 수는 있을 거야.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갚을게요. 갚는 것은 나중 일이야. 우선은 손주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비록 이전보다 훨씬 작은 집이지만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내외가 저에게 진실을 숨기고 속였다는데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자존심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항상 현실적이고 솔직했습니다. 그가 있었다면 아들에게 사업의 어려움을 미리 알아채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것. 비록 아들 내외가 저를 속이고 상처를 줬지만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들 내외의 사정을 알게 된 후 저는 그들을 돕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살던 원룸 근처에 전세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틀 만에 2개의 방이 있는 작은 아파트를 찾아냈습니다. 35평 남짓한 크기로 이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5식구가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전세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남편의 보험금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5천만 원의 보험금 중 4천만 원을 전세금으로 내놓았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손주들의 학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아들 내외의 부채 상황도 검토했습니다. 다행히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조치에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 김 여사는 제가 너무 서두른다며 우려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그렇게 도와주면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모든 돈을 쏟아붓는 건 아닐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영민이네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도울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나중에 효도할 거라고 믿어. 그래, 내 마음은 알겠지만 수진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쉽게 용서해주는 것 같아. 김 여사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대했던 태도, 특히 설날에 저를 내쫓았던 일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의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날이 되었습니다. 영민이네는 대부분의 가구와 가전을 처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 원룸의 짐과 합쳐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고 영민이와 그의 친구들이 직접 짐을 옮겼습니다. 새 집에 짐을 풀면서 손주들은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것이 신나는지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전에 넓고 화려한 집에서 이런 소박한 집으로 옮겨온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 모여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 너희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영민이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고 수진이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집안일과 손주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생활이 점차 안정되는 듯했지만 수진이와의 관계는 여전히 미묘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여전히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부엌 일을 하거나 손주들을 챙길 때면 예전처럼 간섭받는다고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손주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을 때 수진이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수진아. 내가 출근 준비하느라 바쁠 테니까. 아니에요. 제 아이들 도시락은 제가 챙겨야죠.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의 그 태도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수진아,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우리가 함께 살게 됐잖니. 서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아이들 일이나 집안일에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제 역할을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솔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수진이의 입장에서는 제가 집안일과 육아에 너무 개입하는 것이 불편했고 저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을 뿐이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침 도시락과 저녁 식사는 수진이가 담당하고 집안 청소와 빨래는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영민이도 한 달 만에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 여사님, 여기 살고 계셨군요. 네,
이제 영민이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급히 나와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내가 전화를 안 받길래 걱정돼서 왔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니? 이런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니.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친정에도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영민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말하지 않았니? 우리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민망해서요. 수진이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여사님, 우리 딸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죠. 그날 저녁 수진이의 어머니는 돌아가기 전에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조 여사님, 이건 작은 정성입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보태세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가 돌아간 후 수진이가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 미안해하렴. 우리 모두 앞으로를 생각하자. 그 사건 이후 수진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게 거리감을 두지 않고 오히려 제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는 방법, 아이들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우리 가족의 상황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영민이는 직장에서 인정받아 급여가 올랐고 수진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수입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부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민이가 예전에 개발했던 소프트웨어의 특허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니가 도와주신 돈도 모두 갚을 수 있어요. 영민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그 돈으로 너희 미래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영민이는 고집스럽게 저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특허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저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빚 갚기가 아니에요.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영민이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전보다 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 작게 시작할 거예요. 어머니 의견도 듣고 싶어요. 영민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이번엔 더 신중하게 진행하길 바라. 네, 어머니.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게요. 영민이의 새 사업은 예상보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전공을 살려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우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영민이와 수진이는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지금 이 집이 좋을 것 같아요. 욕심내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서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어요. 수진이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예전에는 물질적인 것만 추구했는데 이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됐어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민이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수진이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학교 성적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각자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면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보드게임을 하거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가곤 했습니다. 특히 수진이와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의지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주들의 교육 문제나 가정 경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항상 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예전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의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느 날 영민이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형편이 나아졌으니 어머니만의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 근처에 아담한 주택이 있는데 거기서 사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와 가깝게 지내면서도 어머니만의 독립된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제안에 깊이 생각해봤지만 결국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구나. 손주들 자라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고 너희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영민이와 수진이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76세가 되었고 영민이는 사업이 안정되어 중소기업 대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진이도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여 일과 가정을 모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큰 손주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작은 손주는 중학생이 되어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그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만 모두가 이 집에 정이 들어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필요한 가구들을 교체하며 생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 생일이자 우리 가족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영민이와 수진이는 이날을 가족 재탄생의 날이라고 부르며 매년 특별하게 기념하곤 합니다. 아침부터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예전에는 부엌일을 제게 맡기지 않으려 했던 그녀가 이제는 제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주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손님들 많이 오실 거예요. 친구분들도 초대하셨죠? 응, 김 여사랑 몇몇 친구들이 올 거야.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음식 충분히 준비해놨어요. 아, 맞다. 어머님 생일 선물이 배송 중인데 오늘 도착할지 모르겠네요. 선물은 됐다, 수진아. 너희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진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항상 감사드려요. 저희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그때 영민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일요일이라 늦잠을 자다 일어난 모양입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영민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영민아. 오늘 저녁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영민이의 얼굴에는 신비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인지 궁금했지만 저녁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구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김 여사를 비롯한 노인정 친구들, 그리고 몇몇 친척들까지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이는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하며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수진이가 정말 달라졌구나. 김 여사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그래, 모두가 많이 성장했어.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지. 내가 그렇게 과감하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상상이 안 되네. 그때 내가 말렸던 거 기억나? 미안해. 아니야, 내 걱정도 이해해.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민이가 특별히 예약한 음식이 배달되었고 가족만의 소박한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민이가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생신과 우리 가족의 재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표정으로 영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실은 제가 3년 전 어머니께 받은 도움으로 시작한 사업이 이제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와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됩니다. 정말 영민아 대단하구나. 저는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셨기에 가능했어요. 수진이도 기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회사에서 해외 연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6개월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올 예정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려고 해요. 제가 없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예전에는 어머님이 아이들을 돌보시는 것을 경계했는데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보다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사람은 없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 전 그 설날, 속옷바람으로 쫓겨났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영민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 명의로 작은 건물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전세금으로 내주셨던 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가치예요. 이제 어머니께서 월세 수입으로 경제적 독립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민아, 그럴 필요 없어. 난 지금 이대로 충분해.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어머니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수익이에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믿고 투자해 주셨으니 그 결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순간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며느리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그리고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했을까요? 여보, 보고 계신가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큰 손주가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날인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황급히 닦으며 웃었습니다.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란다. 작은 손주도 다가와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촛불 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생일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잠시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설날 아침 속옷바람으로 쫓겨나 추위에 떨던 그 순간.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런 진정한 가족의 모습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언제나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 저는 영민이와 수진이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영민아, 수진아. 사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집중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그 일은 처음에는 나에게 큰 상처였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종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천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머니.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 그 고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 영민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야.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내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늘 감사드립니다. 그때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정말 길을 잃었을 거예요. 수진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기뻐. 이제 넌 정말 훌륭한 며느리가 되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잘했소. 우리 아들을 잘 이끌어줬소. 당신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난 항상 당신과 함께 있소.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잘 지켜주시오.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기로 한 날입니다. 부엌에 가보니 수진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오랜만에 꿈자리가 좋았어.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어제 말씀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 친정어머니가 오시기로 했어요. 어머님 생신 선물을 직접 전해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래, 반갑구나. 수진이의 어머니와도 이제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영민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좋은 소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계약건이 성사되면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어요. 영민아,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해.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네, 어머니. 그 교훈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영민이가 출근하고 손주들도 학교에 간 후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3년 전 그 설날의 하늘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3년 전 속옷바람으로 쫓겨나 추위에 떨던 그 순간에는 이런 행복한 미래가 올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천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런 진정한 가족의 모습도, 영민이의 성공도, 수진이의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향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가족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기사가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정희님 맞으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꽃바구니에는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이자 할머니께 당신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마이너스 수진 올림. 꽃바구니를 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그 자리에 더 강한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76세 조정희로서 3년 전 그 설날에 겪었던 천벌이 실은 우리 가족에게 내려진 축복이었음을 온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인생의 황혼기에 배우게 된 소중한 교훈입니다.